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에서 지급받아 내란을 지휘할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이 다시 경호처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작년 12월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할 당시 문제의 비화폰이 아니라 김 전 장관 개인의 이른바 깡통폰을 확보했는데요. 더 의문스러운 부분은 문제의 비화폰 관련 기록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김용현을 긴급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는 듯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압수했다는 휴대전화는 내란과는 별 관련 없는 김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이마저도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과 6일 이틀간 유심을 갈아 끼우며 세 차례나 교체해 텅 비어버린 이른바 깡통폰이었습니다. 검찰은 핵심 증거인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은 무슨 이유에선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 지휘관들과 통화했습니다. 12월 5일 날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군 비화폰 대신 경호처 비화폰으로만 전화해 의아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화폰은 내란의 전모가 농축된 핵심 중의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하면서 이 비화폰이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았던 거잖아요. 어쨌든 수사팀에서 그 번호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비화폰은 12월 12일 오종의 경로를 통해 경호처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핵심 증거를 빼돌린 겁니다. 이렇게 비화폰을 손에 넣은 경호처는 통신 기록이 남아있는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서버의 기록 보존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달이었던 비화폰 서버의 보존 기간을 이틀로 대폭 줄인 건 다름 아닌 김성훈 차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이를 반려했습니다. 내란의 핵심으로 향하는 수사가 고비마다 검찰의 문턱에 걸리며 좌절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될 때까지의 행적엔 석연찮은 부분이 더 있습니다. 12.3 내란 직후 김 전 장관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도 민간인 신분으로 버젓이 장관 공관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던 김 전 장관이 예상 밖에 자진 출석했다는 검찰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공관 앞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김 전 장관을 데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5일 오전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그는 장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이후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이 무산되면서 도피 의혹이 불거지는 등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도망간다고 해요. 출국 금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신부장에게 전화하세요. 언론사 취재진들도 김 전 장관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장관직에서 내려온 12월 5일 이후에도 국방장관 공관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2월 8일 새벽 1시 반,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했다며 이후 그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과는 달리 이때 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공관에서 지내던 김 전 장관을 모시듯 데려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관 여러 명이 공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나오자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한남동 공관까지 가서 모셔갔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황제 출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출석을 설득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데가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서 설득이 제일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검찰은 모시듯 데려갔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통해 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고 말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명 씨가 김용현 당시 처장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결국 성공했다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지난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이 회의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을 밀착 수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명태균 씨가 스페인에 있던 김용현 처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과시하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지인에게 자신이 권모 씨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스페인 같이 갔다 하길래 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까 보냈더라고. 그날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가게 됐다고.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신분이던 권 씨는 당초 이른바 한직인 전직 대통령 경호팀 소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여러 녹취에서 명 씨는 2022년 3월경 인사청탁을 했지만 자격 미달인 사람을 추천해 망신을 당했다고 토로하다 결국 넉 달 뒤 원하는 대로 용산 경호본부로 자리를 옮겨줬다는 취지로 과시했습니다. 명 씨는 녹취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황종호 행정관도 언급했습니다. 그래가 불러갖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 김용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할 거고 그 누구의 대통령 조카 황종호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에도 권 씨가 명태균 씨에게 인사발령 통지문을 전하며 다 박사님 덕분이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다고 말한 대화방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의 인사청탁 정황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허풍이었으면 왜 당사자인 그 권 씨는 명태균 씨에게 고맙습니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녹취에 등장한 권 씨와 황종호 행정관, 김용현 전 경호처장 측에게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모두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담은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은 김영선 의원에게 경선하라는 말은 못하겠다고 하자 금세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사이에 2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모두 11차례 연락이 오갔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보도된 건 지난해 9월 5일입니다. 작년 총선 전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애당초 컷오프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0일자 검찰 보고서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3시 반쯤 명태균 씨와 김 여사 간에 이뤄진 걸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명 씨가 당원 50%, 시민 50%인 경선 룰에 따르면 김영선이 이길 방법이 없다며 여사님이 해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김 여사는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다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약체 후보부터 만나서 포섭해 나가는 게 답이라고 대꾸합니다. 이에 명 씨는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님을 도왔다며 김영선에게 경선하라는 말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텔레그램 대화 이후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 연락이 11차례 이어졌다고 파악했습니다. 우선 당일 오후 5시쯤 김 여사는 2번에 걸쳐 김 전 의원과 11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24분에도 통화는 이어졌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김영선으로 이어지는 연락이 일단락된 뒤인 당일 오후 10시 27분
김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김해 갑 출마를 선언했다는 뉴스 경남의 속보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의 컷오프를 미리 알고 김해 갑으로 출마지를 바꾸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최근 명시 측이 밝힌 김상민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도 연결됩니다. 명시 측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 사이 김 여사와 나눈 대6번의 통화 내용이라며 김 여사가 김 검사를 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시 측은 당시 김 여사가 김영선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돕자는 시점에 김 전 의원에게는 지역구 변경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이미 지난해 11월 파악하고도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파문이 불거지기 1년 전에도 국민의힘은 이미 명 씨의 존재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감사 보고서에는 명 씨가 대통령을 여론조사 조작으로 당선시켰다고 발언하며 공공연히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알고도 묻어놨던 내용이 결국 정권을 뒤흔드는 대형 게이트로 번진 겁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총선을 6달 앞두고 국민의힘 당무감사반의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장감사 보고서입니다. 오른쪽 위에 대외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구 당협위원장, 즉 당시 현역 의원이던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을 잘 관리하는지, 총선 경쟁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당무감사반은 김 전 의원에 대해 C등급, 잘 못하는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연고가 없는 인물을 갑자기 공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괄호를 치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이라고 적었습니다. 주변 인물 평판조사 항목에선 총괄 본부장 직함의 인사가 사실상 당협 운영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며 명태균 이름의 명함을 첨부했습니다. 이 인물, 즉 명 씨에 대해선 김영선 의원과 대통령을 여론조사 조작 등을 통해 당선시켰다고 발언하며 공개 장소에서 김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 대통령, 영부인, 김종인, 이준석 등과 친분을 과시하고 텔레그램을 보여주며 국정운영과 당무 등을 통제하고 있다고 발언한다. 의원보다 상급자 행세한다고 보고했습니다. 11달 뒤 검찰은 명 씨를 통한 김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2의 국회의원처럼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다닌다라는 이런 제보들을 중앙당에서는 이미 다 확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김 전 의원은 당시 당무감사 이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당무감사는 지역에서 떠도는 이야기와 민심을 경청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감사로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0여 명이 체포됐다는 게 음모론 신봉자들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라고 꼽는 내용이죠. 지난달 이 황당한 가짜뉴스가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선관위는 물론 주한미군까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확인해보니 이 가짜뉴스의 출처도 극우 유튜버였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 옹호 세력들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는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중국인 간첩설. 주한미군이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 등으로 압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에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후속 가짜뉴스들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인 미국으로 압송한 거 100% 팩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남성이 자신의 기사에 언급된 미군 소식통이라며 기자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계엄 때 잡은 애들랑 합쳐서 90명이라 그 90명 숫자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라고 적용. 그러면 그 중에 주동자는 그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가까운.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바로 갔고. 예,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음모론을 사실처럼 기자에게 불러주는 이는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며 계엄 옹호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나오는 자칭 캡틴 코리아 42살 안병희 씨입니다. 기자는 안 씨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내용이 보고됐는지도 묻습니다. 일단 보고는 들어간 거죠. 트한테. 하면 좋았어. 중국 이쪽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요? 잡힌 애들. 보면 그 간부급 인원들 있잖아. 각종 애들 중에서도 간부급 인원은 먼저 납치가 됐더라고. 먼저? 얘네가 그 성관이 숙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간부급 애들은 이제 외부 공기 좀 맡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씨는 자신을 미국 CIA 등 여러 해외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블랙 요원이라고 소개했는데 기자는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거짓이라는 주한미군의 발표에 이어 중국과 연계시키지 말라며 불쾌해하는 중국 입장까지 나왔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오늘 중국 대사관이 뭐 입장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이제 와서 발표하면 뭐 어때? 이미 뭐 탄핵 집회 이런 찬집회 이런 데 지네 보낸 거 다 있는데 이제 와서 발표를 해? 그러니까. 해당 기자는 허위 보도 혐의로 고발돼 출국 금지 조치됐고 성관이는 추가적인 법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스카이 데일리 측은 여러 취재원의 증언을 교차 검증했다며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 간첩단 가짜뉴스에 출처인 유튜버는 자신이 미군 출신 정보요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인터넷 매체의 보도 직후엔 해당 매체에 돈과 취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군 경력과 관련해선 스스로 사칭임을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매체는 검증 여부에 대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저녁 중국 대사관에 뛰어들려다 체포된 남성. 중국인 간첩단 가짜뉴스의 취재원임을 자인하고 나선 안병희 씨로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에 대거 배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 파워풀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패도 되죠?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엔 곧장 광주 탄핵 반대 집회로 향했습니다. 자, 저녁증. 리얼이야, 리얼. 리얼이야? 리얼 미군, US 아미. 리얼. 근데 얼굴이 되게 잘생기셨어. 와. 리스펙. 미군 출신 정보요원. 안 씨가 내세운 대표 경력입니다. 바이든 쪽에서 일한 그런 경력이 있어서 희망퇴직 신청했어요. 자격증 날라간 게 DIA 좀 날라갔고 CIA 날라갔고 모사드만 지금 남았거든요. 휴민트, 즉 비밀 요원들과 소통 중이라고도 했는데 그 방법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스가 없나요 혹시? 그 미정글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디요? 미국 정치 갤러리 DC에 일베에서 밴당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활동하는데 제 휴미트들이 거기다 인텔 올리고 있어요. 제가 확인하면 글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하고 있어요. 중국 간첩단 보도 직후 이루어진 통화. 안 씨는 후속 제보를 독촉하는 기자에게 돌연 금전을 요구합니다. 처절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주무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줘요. 돈을 줘야지. 장담은 못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 데뷔 기사가 이렇게 확 떠가지고 완전 평정을 해버렸잖아. 그러더니 아예 취업시켜달라고 조릅니다. 제가 풀타임 잡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기자 같은 걸로 취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자 아니면 뭐 다른 거더라도 일단은 이제 저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안 씨는 지난 2018년 전국 지방선거 당시 친박근혜 극우정당인 대한애국당 후보로 서울 강남구 의원에 도전했다 떨어졌습니다. 재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중근 의사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직계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고 자신의 신원과 관련해선 미군 사칭임을 인정하면서 몰입 연기하는 군복 코스프레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안 씨의 경력과 주장 진위 여부 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근거 없이 만들어진 부정선거론 기사는 일부 극우 유튜버와 여권 유력 인사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명백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음모론에 기댄 집권 여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24일 한 주간지가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 민간인과 선관위 직원 90명이 갇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한 유튜브에서 이들이 중국인 아니냐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에 중국인이라는 댓글들이 중국인 해커들은 아닌가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다음 날 스카이데일리는 이들을 중국인 해커 부대라고 규정한 칼럼을 썼고 황교안 전 총리는 이 내용을 퍼날랐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3주 뒤 계엄군과 주한미군 합동작전으로 중국인 간첩 99명을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유튜브는 다시 이 보도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왜 중국인이 여기 와 있느냐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가둬놓고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스카이데일리가 또다시 속보를 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선관위 연수원에서 먹고 자고 합숙 훈련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가 중간다리 역할을 했지만 시작과 확산엔 유튜브가 있었던 겁니다. 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윤 대통령이 정작 계엄군과 주한미군의 합동작전 내용을 스카이데일리를 인용해 주장한 겁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 간첩설에 양념처럼 더해진 반중 정서를 대중동원에 활용하며 혐오를 부채질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안다.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군과 선관위는 모두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일부 유튜브에는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모두 사실이라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탄핵 심판이 사실상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조급함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9차 변론기일은 지금까지 양측의 주장을 한번 정리하는 자리였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중국과 언론 탓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국을 무려 73번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호주, 캐나다 등 자유민주진영 국가들을 상대로 정치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그 예외가 아니라고는 기사입니다. 중국이 지난 4.15 총선 때 정치 공작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당시 서울 은평구에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1명 있었다는 것과 관리대장이 없었다는 증언뿐입니다. 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과 중국의 연루설까지 주장했습니다. 2019년 7월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 협력 추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임에도 외교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출석했던 증인의 진술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백종욱 전 3차장이 선관위 업무망 분리의 취약성을 증언한 거라며 통합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마음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계엄 선포 배경에는 언론 노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언론을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언론은 전국 언론 노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시와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는 계엄 선포 요건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음모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기묘하게도 이와 같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석동현 변호사는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람 중엔 경찰 수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6번의 통화 내내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내일 10차 변론의 증인 출석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솔립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게서 받았던 6번의 비화폰 통화 내용을 검찰에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는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전화를 받았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반쯤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는 지시를 받은 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조 청장은 특히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면서 저 같으면 몇 명 잡았냐 등을 물어볼 것 같은데 대통령은 여러 번 전화해서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모두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라고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뒤에도 봉쇄를 풀지 않은 건 대통령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해제 약 40여 분이 지난 4일 오전 1시 45분쯤에야 경찰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해제 의결 후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으로 철수가 이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계엄군뿐 아니라 경찰 역시 철수 결정에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조 청장 진술로 확인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투병 중인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해달라면서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계엄 반대 의사 등에 대한 한 총리의 주장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는데요.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고수한다면 윤 대통령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1차 변론.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우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계엄 묵인이나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 총리 측은 사전에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무위원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뤄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도 변론에서 언급됐습니다. 한 총리 측은 계엄 전 국무회의는 사전 안건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소집이 통지되고 개의 5분 만에 마무리되어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이 읽어내려간 한 총리 측 주장에도 명시됐습니다. 의안 제출,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및 부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기존 한 총리 진술과도 일관된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총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 운영의 어려움 등을 한 총리 신문을 통해 주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한 총리가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만약 한 총리가 기존 진술은 물론 오늘 자신의 탄핵 심판 1차 변론에서의 증언을 고수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9차 변론까지 재판관들의 증인신문은 3가지에 집중됐는데요.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여부,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이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재판관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받았는지 추궁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전 사령관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을 피했던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에게도 유사한 질문을 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하여튼 출동신 게 맞는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네. 저는 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명단이란 거는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14명 명단 불러주고 위치 추적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나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김영두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영주 장관 등의 앞선 진술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재판 흔들기와 무관하게 재판관들은 탄핵 핵심 요건인 헌법 침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해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에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무려 절반 이상이 나타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조기 대선 언급을 삼가던 국민의힘에서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현직 장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기수연설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108명 절반이 넘는 약 60명의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는데 김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나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부당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까지도 감쌌습니다.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국민들이 직선제를 통해서 뽑은 자기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다. 김문수 장관과 함께 여권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2달 만에 책을 내고 활동에 나섭니다. 계엄에 반대했던 당시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과정, 그리고 당에서 쫓겨나면서 느꼈던 소외 등이 담긴 책은 다음 주 출간될 예정인데 한 대표는 책 출간과 함께 북콘서트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거론되는 여권 주자 중 현역 의원은 자신뿐이다. 조기 대선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그 모든 부처로부터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인수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며 먼저 세를 과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엔 시의회에서 시정과 상관없는 헌재 비판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인 걸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서울 여의도를 찾아 국회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언론과 접촉면을 넓히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가 되어가고 있다며 실제 중도 보수의 위치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연일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며 내놓는 이 대표의 입장에 국민의힘과 당내 비명계 일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민주당의 정체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은 중도 보수 정도의 우리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보수 집단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정체성은 진보가 아니라 원래 중도와 보수라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다음 날에도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중도 보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중도층의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선제적으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중도 보수론에 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평가되는데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다라고. 하지만 비명계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 대표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유는 당의 이념과 노선쯤이야 대권 야욕 앞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52시간제 예외를 둘 것처럼 하다가 다시 양대 노총의 압력에 못 이겨서 철회한 것을 보면서 그걸 누가 중도 보수라고 주장한들 그걸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은 앞으로의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버티는 의료진이 간신히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내란으로 더 장기화된 의료 대란의 여파는 의료 시스템을 계속 파괴하며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 유일의 권역 외상센터인 당국대병원 중증외상센터. 공사 중이던 건물에서 4m 아래로 추락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실려옵니다.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가쁜 숨을 내뱉는 환자. 초음파, 이동식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20여 분 만에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고 간이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곧이어 가슴에서 피를 빼내는 응급처치가 이어집니다. 중증 외상 환자한테는 말 그대로 1분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처치를 해주는 게 좋죠. 365일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권역 외상센터. 13명의 전담의들이 많게는 한 달에 10차례씩 밤을 새가며 현장을 지킵니다. 3명에서 4명의 전담의들이 당직을 서야 수술을 최소한 할 수가 있거든요. 수술을 도와줄 다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최소한의 인력으로 톱니바퀴처럼 겨우겨우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수술도 줄여야 했지만 타 지역 환자까지 밀려들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1년 전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개선하겠다며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전격 발표한 정부.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왜 2,000명인지 근거가 없다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중 90% 이상은 돌아오지 않았고 초유의 의료 공백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위암, 간암 등 6대암 수술 건수는 17% 가까이 줄었고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린 초과 사망자가 3천여 명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갑자기 전공의 업무를 떠맡게 된 PA 간호사 등은 부담을 호소합니다. 이틀 교육시키더니 현장에 투입합니다.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단 이틀로 소화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중증 환자를 보라는 것은 입원한 환자의 생명을 방치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 대부분은 여전히 복귀에 회의적이고 이미 상당수는 의원 등으로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도 열리고 근데 돌아갈 만큼의 어떤 그런 모멘텀은 없고 정부에서도 계속 진정성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전세버스 뒷바퀴에 깔려 생사를 넘나들었지만 골든아워를 지켜낸 의료진의 사투로 또 한 번 삶의 기회를 얻은 고1 태일이.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그냥 드라마였거든요. 명절에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가정에 내 아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고 현실이 됐고 이곳에서 날마다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의료진들은 그런 태일이를 보며 생사의 최전선에서 또 하루를 버텨냅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사명감이라면 사명감일 텐데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고 김하늘 양이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이후 불안한 보호자들은 교실 앞에서 기다리며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한 학부모가 교내를 나옵니다. 면담을 위해 잠시 학교를 들렀습니다. 안 갔거든요. 아직 4학년인 아이도 무섭다. 깜빡하게도 쉽게 마음이 놓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몇백 미터 떨어진 또 다른 초등학교. 학교 시간이 되자 학교에 노란 태권도 학원 차량이 줄지어 도착하고 관장이 학생 손을 잡고 교내를 빠져나옵니다. 하늘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돌봄 교실이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돌봄 교실을 이용하던 학생 20여 명은 이 학교에서 긴급 돌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은 더 쓰이고 조금 더 조심하게 되죠. 이 학교는 보호자에게 아이를 직접 인계해 귀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누를 때 내리는 시스템으로 이제 작년부터 바뀌긴 했거든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봄방학을 맞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돌봄 교실에 보내고 둘째의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한 학부모는 아이의 휴직을 결심했습니다. 조금 걱정은 많이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애기 엄마도 이제 입학 시기에 맞춰가지고 육아휴직을 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가해 교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가해 교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행 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들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아직 가해 교사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 대면 조사가 어렵지만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체포해 대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중대범죄 피해자 유족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는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범죄 피해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로 생계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피해 유족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쇼핑몰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인도를 덮친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아르바이트를 끝낸 뒤 집에 가던 20살 대학생 김혜빈 씨는 이날 가해자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부모님의 삶은 그날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23년 8월 3일인 거예요. 맨날 그날인 거예요. 딸을 향한 그리움, 가해자를 향한 분노,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은 부모님을 극심한 우울감에 빠뜨렸습니다. 제대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극도의 무기력 속에 그동안 해온 자영업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회복도 안 되고 다 황폐해졌어요. 먹고 사는 게 자체가 구차스럽고. 생업이 끊긴 뒤 가정경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사업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의 이자는 계속 쌓여만 갔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받은 카드 현금 서비스가 늘어가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자 내고 또 다른 카드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원금은 계속 그대로니까 갚아야 될 돈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건 후 1년여 만에 부모님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았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법률, 경제, 심리 등 다방면에서 돕기 위해 정부 14개 기관이 모여 지난해 7월 문을 연 곳입니다. 여기서 알게 된 범죄 피해자 지원 대출 상품은 4개. 하지만 그중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4개 대출 상품의 신용평점 요건은 하위 20%. 가정경제가 더 무너져 신용평점이 하위 20% 아래로 떨어져야만 비로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대출금 제때 갚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 성실함이 걸림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괴감이 더 드는 거예요. 저희는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범죄를 겪은 가정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건 일반적인 상황. 주로 생계를 책임져온 가족이 희생됐을 경우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이제 제가 생계를 꾸려서 나가야죠. 아이들 학비 같은 경우는 신랑이 그래도 남겨준 퇴직금 이런 걸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뒤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45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했던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신 정권 말기 부마 항쟁을 강경 진압하려는 대통령을 막기 위한 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했어도 이걸 말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망 뒤 합동수사본부를 이끌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내란 목적 살인으로 서둘러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사건으로 규정한 겁니다. 즉시 범인 김재규를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 계속 재상을 수사 중에 있다. 김 전 부장은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1심 재판은 첫 공판 16일 만에, 2심은 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듬해 5월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고 나흘 뒤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 법원은 김 전 부장의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재심 사유로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김 전 부장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군판사 역할을 맡은 법무관은 경험조차 없었고 다른 방에서 대기하던 판사 검사들이 스피커로 생중계된 재판을 듣고 쪽지로 지도를 해줬다고도 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판결문은 김 씨의 행위를 내란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관 6명의 소수 의견도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12.6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논의가 진화하고 발전할 계기라며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부끄러운 일이다.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 역사를 알렸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길원옥 할머니. 오늘 수요 시위에선 길원옥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일본 정부의 사과도 일본의 손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7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시민들은 꽃을 놓아 위로하고 고개를 숙여 할머니를 추모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길을 따라 관전평화와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 만들자! 할머니들이 외치셨던 것처럼 이후 미래 세대에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길원옥 할머니는 고작 13살에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가 됐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그 누구에게도 기억을 털어놓지 않았던 할머니는 1998년 70의 나이에 용기를 내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왜 나만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 마냥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숨어 살았나. 어른에서 어른까지 다 이걸 알아야만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되지 않겠냐. 국내는 물론 미국과 중국, 심지어 일본까지 찾아가 역사를 알리고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여성인권 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쉬어도 될까요? 참으로 긴 시간을 나 쉼없이 달려왔어요. 여기 이렇게 13살 길원옥이의 모습 그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피해자 동의 없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엔 문서를 공개하라며 죽기 전엔 꼭 진실을 밝히기 원한다는 손편지를 써 법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지만 끝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 시위 바로 옆에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막말도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7명뿐. 할머니의 못 이룬 꿈은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됐습니다.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집주인 이름을 분명 확인하고 보증금을 계좌로 보냈는데 돈을 떼이는 황당한 전세 사기. 지난해 집중 보도해드렸죠. 마치 삼행시를 짓듯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 건데요. 경찰이 이 3남매 사기범들을 붙잡았는데 MBC 취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오산뿐 아니라 최근 서울 강남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려던 이 부부는 지난해 7월 전세 보증금 4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제서야 전세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9월 달에 준다, 10월 달에 준다 했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가 경매가 되어버리니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결혼하는 것도 뭐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경찰 조사 결과 건물주인 임모 씨는 2021년 5월부터 3년 가까이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로 전세금만 가로챘습니다. 오산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50여 명, 돌려주지 않은 돈이 28억 원이 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동생 2명과 같이 3남매가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는데 대범하게 본인 소유 건물은 물론 건물주 이름과 똑같은 단체 명의로 이른바 삼행시 통장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예컨대 집주인이 우태연이면 우리나라 태극기 동호회 연합을 줄인 동호회 통장을 만들어 집주인 계좌인 척 전세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집주인 노치영처럼 보이려고 노래로 치유하는 사람들의 연구 모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정작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받은 적이 없었고 범행 뒤 부동산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 중개업체 사무실입니다.
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고요. 검은 비닐을 붙여 내부도 가려놨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지만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 없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취재 결과 이들이 경기도 오산을 넘어 서울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을 넘겨받을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역시 전세금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벤츠 타고 다니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락도 잘 되죠. 경찰은 임씨 3남매와 아내, 또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등 6명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서울 강남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며칠 잠잠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겐 대미 수출 1위 품목이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업계에 미칠 영향, 오혜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154만 대.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수출했습니다. 자동차는 지난해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49%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25% 관세가 붙으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9%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 GM의 경우 생산량의 84%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관세 부담에 공장을 아예 철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10월 운영에 들어간 조지아 공장까지 현지 공장 3곳의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연간 119만 대 생산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효과입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만큼 국내 생산이 줄어 임금 감소와 지역 경제 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 차량용 강판과 배터리 부품을 현지에서 납품받으면 연관된 국내 중소업체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연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서 수입하는 부품이 좀 현지화될 경우에는 타격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25%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럴 경우 국내 총생산 GDP가 0.2%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통상 마찰이 가시화되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과 조선 등 핵심 산업 대표들이 서둘러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속에 금값도 연일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남의 한 지자체가 17년 전 27억 원을 들여 순금으로 만든 황금 박쥐상이 260억 원대 가치가 되면서 지자체가 철통보안에 나섰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 옷을 입은 6마리의 박쥐가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가로 1.5m, 높이 2.1m 크기, 순금으로 만든 황금 박쥐상입니다. 처음 봤죠. 전 박쥐가 황금 박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기운을 좀 받고 싶어요, 올해는. 멸종한 줄 알았던 오렌지 윗수염 붉은 박쥐, 이른바 황금 박쥐 162마리가 전남 한평군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해 지난 2008년 제작됐습니다. 당시 순금 162kg과 은 281kg 등 27억 원이 투입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연일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현재 황금 박쥐상의 가치는 260억 원대로 17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500명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만큼 귀한 몸을 찾는 발길도 크게 늘었습니다. 야, 26억도 아니고 26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벅차고요. 저 한 마리 정도만. 공값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 해서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봤는데 너무
놀래게도 한참 놀랐습니다. 금값이 오를 때마다 가격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 지난 19년에는 황금 박쥐상을 노리던 3인조 절도범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황금 박쥐상에 있는 이곳 전시관은 방탄 유리와 CCTV, 동작 감지기 설치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황금박쥐상을 조성했던 계기나 또 이걸 만들 때 그 예술적 가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 관람객들이 많이 아시고 혈세 낭비라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황금박쥐상이 금값 고공행진 속에 지역 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올해는 타자와 투수로 모두 뛰기 위해 치밀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역 최고 스타답게 스프링 캠프의 열기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다저스의 스프링 캠프 취재를 위해선 바로 이 크레덴셜, 취재 허가증이 필요한데요. 저도 수차례 거절당한 끝에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취재 열기엔 슈퍼스타 오타니의 영향이 가장 클 텐데요. 특히 팔꿈치 수술 후 2년 만에 투타 겸업을 준비하고 있어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입니다. 투수 복귀 시점을 가늠하는 불펜 투구가 시작되자 훈련장 전체가 숨죽인 듯 고요해집니다. 취재진과 팬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포수 미트에 꽂히는 투구 소리만 울려 퍼지는 장면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로버츠 감독과 프리드만 사장은 물론 일본 대표팀의 이바타 감독까지 지켜본 가운데 오타니는 21개의 공을 뿌렸습니다. 오타니에 대한 개별 접촉이 사실상 통제되면서 공동 취재가 허용되는 시간에 일본 매체들도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今の私たちの認識ではもうできないものなので申請しないですね. 애리조나 현지 언론은 취재진과 팬 등 인파가 상상 이상으로 몰려 지역 경제의 반등 요소가 될 거라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두 차례 불펜 투구에서 시속 150km 안팎의 구위를 확인한 오타니는 이달 말 시범 경기에는 일단 타자로만 출전할 예정입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K리그2도 이번 주말 개막하는데요. 14개 팀 감독들이 K리그1보다 더 화끈한 입담 대결을 벌였습니다. 신생팀 화성의 합류로 14개 팀이 된 K리그2. 감독들의 면면이 엄청 화려한데요. 후배한테는 정말 질 수 없다. 무조건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제가 살지 못 잡고 가면 저 죽습니다. 반면 화성은 선전포고조차 아직 어설펐습니다. 원정을 가기 때문에 까마귀 군단 잡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까치예요, 까치. 네, 확실히 첫 경험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강력한 우승 후보 인천과 수원에 대한 견제구도 쏟아졌는데요. 근데 이분은 약간의 늪 같아서 내려오면 조금 올라가시기가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어서. 로또 번호 맞추기 어려운 것처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수원 변성환 감독은 다른 팀들의 도발에 복싱 타이슨의 명언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유명한 일화를 한 말씀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한편 오늘 저녁 울산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예선 최종전을 벌일 예정이던 중국 산둥이 킥오프 2시간을 앞두고 선수단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돌연 기권을 선언하면서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란 트락토르 팀의 골키퍼가 황당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때로는 베테랑 골키퍼들조차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 실수, 송기정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이란 트락토르와 바레인 알칼디아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2 16강 2차전. 트락토르의 수비수가 공을 내준 순간 불규칙하게 튄 공에 골키퍼가 발을 갖다 대지 못하면서 허무하게 골을 헌납합니다. Tractor back, a horrible bubble, and this is going to be 2-2. Mahdi Abdul-Jabbar with an absolute present. 손으로 던진 공이 60m 넘게 날아가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던 이란 대표팀의 골키퍼는 예상치 못한 황당 실수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정상급 골키퍼들조차 찰나의 실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민망한 헛발질에 한눈을 팔다 어이없게 공을 빼앗겨 골을 내주는 건 다반사.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스페인의 카시아스가 볼터치 실수 한 번으로 조별 예선 탈락의 원흉이 됐고
2018년 대회 결승에선 프랑스의 요리스가 방심한 채 발재간을 부리다 크로아티아에 혼쭐이 났습니다. 상대 골키퍼의 치명적 실수에 우리가 웃은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아킨페예프는 이근호의 평범한 슈팅을 놓치며 기름손이란 오명을 얻었고, 야, 이거 오늘 완전 떼댕키죠? 2018년 피파 랭킹 1위였던 독일의 노이어는 골문을 비우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주세종과 손흥민의 합작골에 일격을 당하며 최대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작은 실수 한 번이 곧 실점과 직결되는 얄궂은 숙명.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부담감 속에 골키퍼들은 오늘도 극한 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올해 2번째 국제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유의 유쾌한 세리머니는 여전하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에 가까워지는 때인데 날이 무척이나 춥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서울 상암동의 모습입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시민들은 다시 도톰한 외투를 꺼내어 입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8도, 평창은 영하 17.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의 2월 최저 기온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초록색은 지난해, 파란색은 올해입니다. 올해는 단 하루 빼고 지난해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2월 초에는 영하 10도의 한파가 5일 연속이나 나타났습니다. 올해 2월이 유난히 춥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모레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대구와 전주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3도, 울산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대부분 지방의 하늘은 맑겠지만 전라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